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뉴욕 아일랜더스의 4연승을 거두고 가장 먼저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오를 최종 4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이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에서 최종 순위 3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탑 디비전으로의 승격에는 실패했고 내년에도 디비전 1 그룹 A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97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97회입니다. 5월 6일 월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선수권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대회 최종전을 치렀고 저희가 오늘 세계선수권 최종 리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회 감상평,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보면서 오늘도 출발해 볼게요. 팟빵의 플라이카미님이 5월 2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나름대로 순항 중인 국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이 팀들이 의외의 순항을 하는 대한민국 대표팀, 예상과는 다른 행보로 승격이 거의 좌절된 슬로베니아, 헝가리, 그리고 승격 후 정신 못 차리는 리투아니아까지 진짜 디비전 1 그룹 A는 쉽게 예측 못하는 디비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있을 카자흐스탄과의 경기와 그 다음 벨라루스와의 경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힘들지만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경기 보여주길 권합니다. 그리고 가장 의외의 행보를 보여주는 슬로베니아에 대한 분석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코피타르 합류로 우승 후보까지 간 팀이 불의의 일격을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에요. 이따가 세계선수권 최종 리뷰 때 각 팀별로 또 코멘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계속해서 응원의 댓글 보여주고 계셨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샤페이님 5월 3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5월 2일 기준으로 해외 베팅 사이트를 보니 캐롤라이나가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나오네요. 수치대로만 결과가 나온다면 대박이겠네요. 하셨고 올 시즌 우승 확률 표를 첨부해 주셨어요. 머니퍽닷컴에서 나온 자료인가 본데 캐롤라이나가 우승 확률 1위네요. 29.9%. 2위가 세인트루이스고 3위가 콜럼버스고 4위 세나제이손 이렇게 갑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런가 보죠? 근데 사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캐롤라이나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입을 하면서 좀 이제 휴식 시간 같은 경우에도 많고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았다. 그리고 템파베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워싱턴이 이제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팀을 잡은 게 캐롤라이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요 네 팀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이 29.9% 별로 의미 없다라고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당장 지금 캐롤라이나가 콜럼버스랑 보스턴을 상대로도 지금과 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죠. 경기를 치를수록 확률은 계속 바뀔 거고 배당률도 바뀌겠죠. 현재 5월 2일 기준은 이렇다는 거 또 살펴보고 갑니다. 샤페이님 감사합니다. K허브님 5월 4일 댓글입니다. 카자흐와 벨라루스가 연장에 가서 우리나라의 승격은 내일 경기와 상관없이 물 건너가네요. 처음에 두 경기 너무나 잘해줘서 내심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왜 하필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를 져서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부상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상위권 팀들의 운명이 다 결정이 됐었죠. 네,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또 표해 주셨네요. 그러게요. 우리로선 좀 마지막 경기 기대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어져서 많이 아쉬웠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스코야님 5월 4일 댓글입니다. 리투아니아전까지 지는 바람에 벨라루스랑 카자흐 경기까지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막판까지 피 튀기네요. 크크. 이왕 카자흐가 이길 거면 정규승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진짜 승격 드라마 기대하면서 벨라루스전 봤을 텐데요. 이제 한 경기씩 남은 상황에서 승격은 물 건너갔지만 그래도 강등 피했고 슬로베니아도 처음으로 이겨봤으니 기분은 좋습니다. 힘들겠지만 이왕이면 자력으로 3위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내년 세계선수권이랑 올림픽 퀄리피케이션도 할 텐데 왠지 기대 중. 결국 못 가더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크크 하셨습니다.
기대대로 우리가 자력으로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죠. 예. 기분 좋게 또 대회를 보신 것 같습니다. 스코야님 감사하고요. K허브님 5월 5일에 또 댓글 주셨네요. 우리나라 모든 경기가 다 끝났네요. 벨라루스도 승격 확정이라 슬슬하는 건지 본 실력인지 모르지만 이겨서 기분은 좋네요. 내년 대회 승격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상훈 선수 오늘 4골 혼자 다 넣었는데 앞으로 아시아리그 내년 대회에서 이 모습 쭉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 우리나라와 벨라루스의 경기 기록 첨부해 주셨습니다. 벨라루스를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잡으면서 유종의 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도 마무리를 잘한 우리 대표팀인데요. 뭐 신상훈 선수의 4골도 있었고요. 신상훈 선수 전역 후에 복귀하는 시즌이 이제 올해 펼쳐질 텐데 역시 또 기대가 됩니다. K허브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타파라님 5월 6일 댓글입니다. 벨라루스를 이겨버리고 나니 어제 경기가 너무 아쉽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 벨라루스는 한국 아이스하키가 역대 이겨본 팀들 중 네임밸류로 보나 세계 랭킹으로 보나 가장 강한 팀이 아닌가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벨라루스가 승격을 확정짓고 동기부여가 떨어졌다 혹은 힘 빼고 경기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저희가 저 정도 레벨의 팀이 동기부여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속된 말로 비벼나 볼 수 있었었나 싶네요. 주도권을 잡지는 못해도 기회를 엿보면서 카운터어택으로 결국 승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니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한국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팀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톱디비전 경험, 그리고 아시아리그의 수준 향상, 러시아 선수들 대거 영입 등등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쉬웠던 건 이연섭 기자님이 이전 편에서 꼽아주셨던 골리가 강한 팀들,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골리가 강한 팀들을 결국 뚫지 못했다는 점인데 이 점이 못내 아쉽네요. 우리나라의 플레이 스타일 혹은 슈팅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골리가 강한 팀에 특히 약했던 결과 간에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1위로 올라가느냐 2위로 올라가느냐도 내년 톱디비전 조 배정상 크게 유불리가 작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게요. 벨라루스가 우리가 역대 이겨본 팀들 중에서 가장 강한 팀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사실은 벨라루스가 14위권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15위였던 슬로베니아를 잡았기 때문에 뭐 물론 14위, 15위 약간의 승점상의 격차가 있지만 전패로 떨어진 거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뭐 슬로베니아 잡을 실력이니까 벨라루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잡는 게 아주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미 이번 대회에서도 좀 뭐 괜찮은 승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 같고, 또 언급을 해주셨듯이 뭐 사실은 뭐 이미 다 결정이 난 경기였죠. 이제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벨라루스전 경기 리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골리가 강한 팀들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뚫지 못했다.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왔네요, 묘하게도.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사실 이거는 리투아니아가 그냥 준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런 경기는 정말 한국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잘했고요.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번 대회에서 안정적인 팀이라고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적적으로 그렇고, 사실 진짜 골리가 센 팀이라서 못 이겼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두 팀이 리투아니아는 우리나라를 잡는 준비를 잘 해온 거고, 카자흐스탄은 그냥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1위로 올라가냐 2위로 올라가냐 내년 톱디비전 조 배정에 영향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1위로 올라가느냐 2위로 올라가느냐의 차이는 뭐냐면은 IIHF에서 대회가 끝나면은 이제 점수 집계를 해서 랭킹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이랑 2등이랑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있게 되면은 그 받는 점수에 따라서 랭킹의 등락까지도 달라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조편성에서도 유불리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이 또 궁금증을 풀어주신 것 같고요. SY더맨님이 타파라님 댓글에 6일에 댓글 주셨는데, 경기 후 벨라루스 선수 인터뷰 들어보니 오늘 경기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하던데 벨라루스 선수들도 승격 확정 지은 것과는 별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도 프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으로 얻은 성과가 분명합니다 라고 벨라루스전 승리에 대한 평을 주셨네요. 두 분
댓글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SY더맨님이 또 따로 댓글 주셨군요. 대회 잘 치러준 대표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인 승격. 이거는 승격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기를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예. 예. 어쨌든 기쁘게 생각하신대요. 강호, 슬로베니아, 벨라루스에게 많은 골을 퍼붓고 이겨서 더 좋습니다. 이번 대회 소기의 성과에 너무 들뜨지 말고 내년 대회 잘 준비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 D1A 대회는 강릉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홈에서 승격의 기쁨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소개의 성과 이거 들뜨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번 사실 결과적으로는 올해 뭐 물론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꼭 잡아야 되는 상대한테 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잔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내년에는 개선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두고 대회를 내년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강릉법 사실은 뭐 유치 가능성 자체는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내년 어디서 하는지 안 정해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작년에 갓 올라온 팀은 안 되고 이런 식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2년 연속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릉도 가능성이 있는데 듣기로는 슬로베니아도 유치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강릉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은 동감일 따름입니다. 예, 보고 싶네요. SY더맨님 감사드립니다. 플라이카미님 6일 월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대표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레거시컵에서의 불안함과 함께 세계선수권 대회로 갔는데 강팀인 헝가리, 슬로베니아를 꺾을 때에는 이게 내가 알던 대표팀이 맞나 했습니다. 그만큼 잘해줬기 때문이죠. 그 뒤에 있던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전은 아쉬웠지만 마지막 경기 벨라루스와의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벨라루스는 앞에 댓글 다신 청취자분들 말씀처럼 그간 한국 아이스하키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긴 팀 중에 랭킹이 가장 높은 팀으로 하는데 그 팀을 이겨본 게 앞으로 대표팀에게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 아시아리그를 기다리면서 여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김상욱 선수의 KHL 진출도 성공하길 바라며 안양 한라도 다음 시즌 절치부심에서 우승하길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회 우리나라의 경기력, 결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계시는 걸 또 느낄 수가 있네요. 다음 시즌 아시아리그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이번에 대표팀 선수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이카미님 또 댓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바디책님도 6일 월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부상이 있으신데도 몸 아끼지 않고 멋진 모습 보여주신 김원중 선수 너무 멋있으셨고 코치로 변신하신 오 코치님 너무 축하드리고 멋있으세요.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수분들 고생하셨어요. 작년 세계선수권은 탑디비전 경기였지만 좀 우울했었는데 올해는 마지막에 승리하셔서 더 좋아 보였어요. 라는 댓글입니다. 확실히 그러게요. 마지막 경기를 이기고 끝내니까 기분은 좋네요. 마지막에 작년에는 좀 강등 확정되는 경기가 돼버리는 바람에 우울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오 코치님께도 또 응원의 말씀 감사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디책님도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성혁남님 5월 2일 댓글입니다. 대표팀의 선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상무팀이 부활하기를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상무를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 최근에 기사도 하나 있던데 하지만 별로 진전되는 건 없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번 대표팀의 이런 소기의 성과를 발판으로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많은 분들의 이 염원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2승하고 기사가 났는데 네. 기사가 나고 2패를 해버려가지고 네 약간 좀 시큰감도 있고요. 승격이 안 돼서 또 묻히려나 그런 생각도 좀 있네요. 승격이 됐어도 묻힐 것 같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상무팀이 부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긴 할 텐데요. 관심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상무 전역자들의 활약이 또 이번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도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다려보죠. 김정곤님 5월 6일 댓글인데요.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아이스하키 환경에 비해 2부 리그에 있는 것도 그렇고 벨라루스가 아무리 승격 확정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1부 리그에 있었던 팀한테 이긴 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잘 준비해서 꼭 승격되면 좋겠네요. 감독님과 대표 선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역시 벨라루스전 승리 기쁘게 받아들이신 것 같고요. 성혁남님, 김정곤님 유튜브 댓글 또 감사합니다. 네이버 보겠습니다. 꽃채왈츠님 5월 2일 댓글 그냥 도토리 싸움인데 뭔 돌풍이야 크크 오타와 손에서 싹 다 정리 가능이라는 댓글입니다. 오타와가 NHL 올 시즌 최하위 팀인데 오타와가 나오면 디비전 1A 그룹 디비전 1 그룹 A 팀들은 그냥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거 확인하고 갑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CHLDBWLS님 5월 5일 댓글인데요. 세계선수권 많이 아쉽네요. 방송에서도 중계도 안 해주고 올림픽 이후 찬밥 신세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하면 인기 종목이 될 수 있을지를 협회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합니다. 결과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저변 확대와 투자가 시급한 과제네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감독님과 선수들에게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경기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와 같은 댓글을 지금 5년 넘게 반복돼서 말씀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협회 차원의 고민 이런 것도 많이 봤던 저변 확대와 내용이에요. 투자. 네. 어려운 환경. 네, 이거 저 2014년 전패하고 떨어질 때도 똑같은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또 반증일 수도 있어요. 네,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발전이 필요한 거고요. CHLD BWLS님 감사하고요. 살인복근님 5월 6일 댓글이에요. 금수저들 운동이잖아. 관심 받아서 뭐하게 라는 댓글이에요. 역시 이거 한 20년 전에 똑같은 댓글 보면 이 내용도 아직도 있어요. 변한 게 없다. 네. 네. 아이스하키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직도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이버 쪽의 댓글들을 보면은 참 일관성이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는 뭐 앞으로 또 뭐 아이스하키계에서 이런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해야 될 텐데 아직 좀 갈 길이 또 있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앞에서 말씀 주셨어요. 네. 저변 확대와 투자, 인기 종목으로 위한 협회의 고민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이버 댓글 또 이렇게 감사히 보고 가고요. 페이스북에 남은킴님 5월 5일 댓글입니다. 함께 응원하신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우리가 D1A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아쉽고 놀라웠고 경기도 거의 매 경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저변도 늘고 인식도 바뀌고 빅리거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청소년 대회 결과를 생각하면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당당히 D1A의 탄탄한 팀이라고 자부심 가져보고 싶네요. 라는 댓글입니다. D1A 재밌게 보신 소감을 또 남은 김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과로하는 내용이 좀 약간 무거워지네요. 청소년 대회 결과 마냥 즐거워할 수 없다. 그래도 이번 대회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는 또 박수를 보낼 만한 또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남은 김님 댓글까지 모두 다 감사히 받고요. 댓글 주신 분들 또 후원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97회인데요. 200회 3주 남았습니다. 200회 Q&A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키에 대한 궁금증,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 그 어떤 것에 대한 궁금증, 뭐 선수 구단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200회 때 여러분의 질문에 또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HIMCHAN 힘찬 골뱅이 온더스포츠.co.kr 이메일이고요. 댓글로도 질문을 보내주시면 200회 때 여러분 질문 담아서 꾸며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을수록 또 200회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197회 잠시 후에 NHL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리즈가 끝난 팀들도 있고 7차전을 앞둔 팀들도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는데 2라운드 현재까지의 상황
또 이현섭 기자님과 함께 짚어보면서 다가올 경기를 기대감을 또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대 댈러스 스타즈의 대결. 결국 이 두 팀은 7차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3차전 결과까지 안내를 드렸었는데 4차전에 댈러스가 4대2로 승리를 하면서 2승 2패 균형을 맞췄고 5차전도 댈러스가 이겼고 3승 2패. 댈러스가 6차전 홈에서 끝낼 수가 있었는데 4대1로 오늘 끝났어요.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했고 두 팀은 시리즈 3승 3패 동률. 5월 8일 한국 시각 5월 8일에 마지막 7차전을 앞두게 됐습니다. 댈러스가 많이 아쉽겠어요. 홈에서 끝내지를 못하던 바람에. 예, 제가 생각했을 때 6차전에서 좀 끝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은 뭐 사실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경기 흐름 자체는 사실 뭐 1, 2, 3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6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언급드렸는데 그냥 전반적인 이제 컬러 자체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 4, 5차전에 이제 제이슨 스페차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좀 중요 득점에 관여를 하면서 승리를 만들어냈고 네. 근데 6차전 같이 오늘 끝난 6차전 같은 경우에는 비숍 선수가 순간적으로 아주 퍽을 맞고 쓰러지면서 부상이 아닌가 싶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세인트루이스의 골이 터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수가 이제 쓰러져서 경기를 속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편이 퍽을 잡아야 경기가 중단이 되는 NHL 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우리 편이 퍽을 안 잡고 상대방이 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골이 인정이 되는 선수가 넘어져 있었어도 골리가 넘어져 있었어도 그렇게 됐고요. 예. 그 다음에도 바로 이제 또 골이 또 터지면서 오늘은 세인트루이스가 적지에서 또 경기를 잡는 어떻게 보면은 1라운드에서 좀 적지에서 잘 이겨내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네요. 예. 오늘도 이현숙 기자님이 한 팀씩 코멘트를 주실 텐데 일단 댈러스 이거 6차전 벤 비숍 선수 부상 이게 7차전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몽골메리 감독이 그렇게 크게 부상이 아니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여파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전에도 사실 벤 비숍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좀 도중에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을 하는 장면이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더더욱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벤 비숍 선수가 정규 시즌에서도 갑자기 이제 불편함을 호소해서 교체된 경기가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비숍 선수가 그렇게 몸이 튼튼한 꼴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7차전에서 어떻게 아주 완벽한 몸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숍 선수도 그렇고 이번 플레이오프도 또 특히 각 팀의 골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훅훅 뒤바뀌곤 하는데 댈러스로서는 비숍 선수의 건강이 7차전 때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6차전 원정 경기를 잡고 7차전 홈으로 갑니다. 어떤 분위기는 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은데 세인트루이스 7차전 관전 포인트 어디에서 보고 계시나요? 결과적으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수 깊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경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공격수 깊이 싸움에는 분명히 세인트루이스가 승산이 있어요. 지금 댈러스보다는요. 네. 그런데 사실 뭐 6경기 내에서 아주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근데 여러 라인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3경기 그리고 오늘 치러졌던 6경기 같은 경우에는 4골씩 넣었는데 여러 라인에서 어쨌든 득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승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차전에서도 강점이라고 할 수는 좀 깊이 싸움. 근데 이 깊이 싸움이 사실 오늘 된 이유는 살짝 크랙 베루비 감독이 좀 꼬았습니다. 이제 라인업을 살짝 바꾸면서 좀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7차전도 마찬가지로 좀 깊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필요성이 있겠죠. 네. 댈러스와 세인트루이스 마지막 7차전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너제이 샤크스 대 콜로라도 애벌랜치의 시리즈. 여기는 2차전까지 1승 1패를 기록했던 두 팀이 콜로라도 홈으로 가서 3, 4차전을 치렀는데요. 3차전 세너제이가 4대2 승리했고 4차전은 콜로라도가 3대0 승리로 반기역하면서 2승 2패가 됐고요. 5차전 세너제이가 2대1 한 골차 역전승을 거뒀고요. 현재 시리즈 3승 2패로 세너제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6차전은 콜로라도 홈에서 다시 열리게 되겠네요.
이 두 팀의 시리즈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좀 도깨비 같은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시면 세너제이가 경기 내내 모든 경기에서 그랬는데 한 발씩 앞서 나가지만은 슈퍼스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콜로라도가 결과적으로 뭐 뒤집는 경우가 한두 경기 정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뭐 이후의 경기에서도 세너제이가 모두 이제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잘 풀어나갔어요. 뭐 전반적인 압박부터 시작해서 6탄전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슈팅 마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도 갑자기 그루바우 선수가 다 막아내면서 흐름 끊어내고 맥키넌 선수 힘, 뭐 슈퍼스타들이 득점을 해서 게임을 잡는 이런 경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세너제이 샤크스가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곤 있는데 세너제이 남은 경기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수비 페어가 안정화가 되느냐 마느냐가 또 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래는 브렌트먼 선수와 블래식 선수가 1, 2라인에 보통 이제 분산이 돼서 이제 기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상대인 만큼 네이선 맥키넌 그리고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전에서도 1라인을 잘 막아냈고 상대방의 가장 큰 힘이 센 라인을 버니랑 블라식 선수로 막아내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리크 카르손 선수가 2라인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카르손 선수가 2번 페어에서 잘하는 경기는 이기고 못하는 경기는 지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리크 카르손 선수가 두 번째 페어에서 좀 믿음직한 활약을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5차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해서 완패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차전이죠. 4차전에서 완패를 당했고요. 5차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시리즈 최고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카르손 선수의 6차전 경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페어가 안정화가 되게 된다면은 확실한 우위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세너제이의 그동안의 경기 결과 승패의 중요한 변수는 카르손 선수가 중심이 되는 두 번째 페어였는데 이 두 번째 페어도 남은 6차전 혹은 7차전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콜로라도는 6차전, 7차전을 다 이겨야 하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6차전에 홈에서 열려서 기대감은 또 느껴지는데요. 콜로라도는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수비수들이 좀 기민함에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콜로라도 수비진이 조합 자체라든지 이게 세너제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샤크스 선수들의 풍부한 경험이라든지 안정적인 조합 이런 데 밀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이름값이나 선수들이 일단 그 전에 보여줬던 이런 모습까지도 비교를 해보면은 많이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선수들이 기민함에 있어서는 세너제이를 완벽하게 능가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타이슨 베리, 샘 지라르, 그리고 카일 머카 얼마 전에 합류한 선수죠. 이런 선수들이 모두 퍽을 전개하는 속도라든지 퍽 운반하든지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선수들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선수가 이제 업템포 게임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샤크스 수비진에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전반적인 기량은 밀립니다만은 그런데 5차전을 보시면은 공격의 전개 부분에서 완벽하게 틀어막히면서 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드린 세 선수가 좀 팀의 공격을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만이 6, 7차전의 승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로라도의 베리, 지라르, 머카 이 세 선수를 6, 7차전에서 주목해 보시면 또 콜로라도의 운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너제이와 콜로라도 경기 결과도 기다려 보겠고요. 이제 동부 컨퍼런스 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는 이미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팀이 한 팀 나왔죠. 그 주인공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대 뉴욕 아일랜더스의 2라운드 1, 2차전 접전 양상에서 캐롤라이나가 원정 2연승을 하더니 3, 4차전 두 경기 다 최종 스코어는 5대 2였고요. 캐롤라이나가 홈에서도 2승을 챙겼고 결국 4연승 스윕으로 뉴욕 아일랜더스를 잡고 캐롤라이나가 가장 먼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홈에서 전승이네요. 5전 전승. 뉴욕 아일랜더스는 1라운드 스윕 올라오더니 또 스윕으로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시리즈 정리가 되고 말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끝난 부분은
그렇게 큰 경기력의 차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조금씩 틀어졌던 게 아일랜드스가 만회하지 못했던 이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뭐 4경기 만에 스윕하고 올라갔는데 사실 지난 10년 전에도 동부 결승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또 이제 똑같은 10년 만에. 10년 만에 플레이오프 왔는데 그렇죠. 또 동부 결승 갑니다. 예, 근데 뭐 캐롤라이나가 이때까지 스탠리컵 이제 플레이오프 나간 시즌은 이상하게 성적이 다 좋더라고요. 뭐 결승에서 우승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동부 결승 또 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성과가 났네요. 네. 캐롤라이나가 워싱턴 쉽지 않은 시리즈 끝에 올라오더니 이 피츠버그를 그냥 수입시켜버린 뉴욕을 또 수입으로 잡아버렸습니다. 4경기 만에 끝낼 수 있었던 승인을 꼽아주실까요? 세 번째, 네 번째 경기를 또 이제 첫 번째 2경기는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경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일랜드스가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이겼다라는 게 또 이제 이게 의미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네. 캐롤라이나 보시면은 아일랜드스 장기라고 할 수는 좀 버텨내면서 올리려 쭉쭉 버티면서 3, 4차전은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양상이 나왔는데 3차전 같은 경우에 1, 2피리어드에 좀 버틴 다음에 3피리어드에 결승전 골이 나오면서 이제 승리를 했고요. 4차전 같은 경우에는 2피리어드에 레네르 선수를 한 방에 공략을 하면서 이제 그냥 넉다운 시켜버렸죠. 이런 네. 부분에서 홈에서 시리즈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 공격수 8명이 이번 시리즈에서 좀 득점을 하는 균등한 공격력을 과시를 했고요. 깊이면에서 아일랜더스 완벽하게 압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스베치니코프 선수가 이제 오베치킨 선수랑 싸우면서 이제 뇌진탕 부상으로 한동안 경기를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 3차전부터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4차전도 좀 중요한 골을 넣어줬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3라인에서 좀 경쟁력까지도 어쨌든 동부 결승에서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라제크 선수만 좀 돌아오게 된다면은 뭐 보스턴이 올라오든 콜럼버스가 올라오든 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그 캐롤라이나의 승인들이 작용이 돼서 현재 아까도 나왔지만 우승 확률 1위 네, 그런 분위기까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캐롤라이나가 올라갔고 뉴욕 아일랜더스는 아쉬움이 큽니다. 1라운드, 2라운드의 결과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아일랜더스의 페인을 또 꼽아주신다면요? 결국 골을 넣어야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4경기에서 보여줬던 아일랜더스의 모습은 실망스러워도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4차전 제외하면 양 팀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3차전도 MT넷 두 골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 점 차이 승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좀 1라운드에 좀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면은 실점을 해도 빠르게 따라붙는 모습이 나왔고 뭐 피츠버그전은 역전까지 해냈죠. 그런데 이게 안 나왔어요. 이제 따라는 잡았는데 그 뒤에 한 발을 이제 못 내딛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돌리는데 실패를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3차전을 좀 아일랜드스가 1라운드에서 보여줬던 방식으로 이겼다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피츠버그 시리즈에서 보이척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2라운드를 뛰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1라인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보이척 선수의 공백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시리즈 내내 뉴욕 아일랜더스는 116개 슈팅을 쐈는데 5골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4경기에 5골.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득점력이 나오게 되면 경기를 잡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 중에 3골이 파워플레이 골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뭐 어쨌든 파워플레이 골은 한 골씩 넣었지만 이븐 스트렝스 5대5 싸움에서는 2골밖에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딱히 득점 루트가 나오지 않았군요. 예, 5대5 싸움에서 두 팀의 골 차이가 2대 10이었어요. 많이 차이 납니다. 완벽하게 차이가 났고 네. MT넷 2골을 빼도 2대 10입니다. 뭐 사실 파워플레이가 아무리 이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지라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5대5가 중요하죠. 근데 5대5에서 이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은 경기를 잡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득점력이 묶여버렸던 뉴욕 아일랜더스가 결국 캐롤라이나를 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동부 결승 상대가 누가 될까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와 보스턴 브루윈스의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3차전 끝난 결과 전해드렸군요. 콜럼버스가 3차전을 이기면서 리드를 잡았는데 지금 역전이 됐어요. 4차전 보스턴이 4대1 승리, 5차전에서 4대3 보스턴이 또 승리. 현재 3승 2패로 보스턴이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4차전, 5차전에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 두 팀의 시리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제일 까다로운 이제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이제 선수들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이제 4, 5차전을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었는데 네. 보스턴의 1라인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르제론 선수와 마시안트 선수가 살아나 버렸어요. 4, 5차전에서. 그러면서 경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1라인이 사실 지난 3경기에서의 경기력을 보시면은 보스턴 1라인답지 않게 좀 수비 지역에서도 존재감이 나오지 않고 공격은 물론이고 이런 부분에서 모두 약점이 나왔는데 4, 5차전은 굉장히 훌륭한 화력을 보이면서 사실상 거의 팀 득점을 거의 끌어가는 느낌으로 완벽하게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1라인의 부활. 이게 이제 2경기 연속 4득점 2연승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먼저 또 승인을 볼까요? 1라인도 참 잘했는데 투카라스크 선수 활약도 사실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4차전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승리 1라인 못지않게 중요한 선수가 라스크 선수의 활약이었어요. 양 팀이 합쳐서 86개의 슈팅이었어요. 86개의 슈팅을 쐈는데 46대 40이었습니다. 슈팅 수는. 그런데 굉장히 공격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크 선수가 포스트 시즌 들어서 지금 불이 붙은 보브롭스키 선수를 상대로 39세이브 1실점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1실점도 네트 위에 퍽이 넘어가서 경기가 중단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심판이 그걸 놓치는 바람에 먹은 골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참작을 할 수 있는 실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39세이브 0.5 실점 정도로 하죠.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맞불을 나서 이겼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라인이 살아난 상황에서 라스크 선수만 딱 기량을 4차전 수준으로 그대로 보여준다면은 6차전에서 끝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투카 라스크 선수가 이번 시리즈 내내 크게 불안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좋은 모습. 특히 그게 이제 중요했던 4차전. 보스턴으로서는 꼭 이겨야 했던 그렇죠. 그 경기에서 나타났던 것 같은데 남은 시리즈에서도 투카 라스크 선수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콜럼버스는 역시나 6, 7차전을 다 이겨야 되는데 남은 2경기 이기기 위해서 콜럼버스에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세너제 샤크스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2라인의 수비진에서 좀 지금 로테이션으로 들어오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는 딘 쿠칸 선수와 블라디슬라브 가브리코프 선수예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사바르 선수의 페어로 잘 구멍을 메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콜럼버스가 지금 누티바라 선수랑 머리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인해서 탑4에 좀 구멍이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특히 다비드 사바르 선수의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딘 쿠칸 선수랑 가브리코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로테이션 같은 느낌으로 한 번 들어갔다가 한 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코프 선수가 지난 경기에 첫 출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경기 후반이 되면 될수록 좀 많이 기용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쿠칸 선수는 좀 어린 이제 스위스 출신 수비수인데 이 선수를 주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수는 꽤 큰 실수가 두드러진다는 좀 단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교대로 나오는 시점에서 어느 한 선수가 구멍을 나는, 그러니까 찔리는 상황이 나와서 약점이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보스턴의 1, 2라인이 모두 사실 강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럼버스 1, 2라인 수비진이 다 잘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2라인 수비진에서 구멍이 나게 된다면은 두 경기를 다 잡아야 되는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리즈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콜럼버스, 쿠칸, 가브리코프 이 두 선수를 남은 시리즈 키 플레이어로 꼽아주셨는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콜럼버스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토렐라 감독은 우리는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7차전. 네. 보스턴에서 기자회견, 경기 끝나면 기자회견 하거든요. 예. 다. 그런데 돌아올 거라고 우린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호언장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호언장담이라는 게 선수들한테 부담이 돼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압박을 부담이네요. 받는 거죠. 선수들의 좀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담을 주는 건가요? 뭐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저는 동시에 부담도 이제 같이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콜럼버스가 템파베이를 수입으로 잡고 올라온 팀입니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1라운드 수입으로 올라온 팀들이 다 시리즈가 어렵네요. 오히려 7차전까지 치르고 올라온 팀들이 시리즈를 우세하고 있어요. 별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수입 희한한 결과. 콜로라도도 반쯤 수입이었고요. 네. 지금 아일랜드도 이미 가셨고 그다음에 콜럼버스도 많이 어렵고 이런 상황을 보시면은 좀 또 공교롭게 좀 흘러가네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예측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7차전까지 치르고 와서 더 불리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진짜 평소에도 사실 예측이 별로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 승률도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올해는 진짜 아예 그냥 쓸모가 없는 수준입니다. 예측이. 예측 불가. 이번 플레이오프 계속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컨퍼런스 파이널 얘기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댓글로 감상평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97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이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 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진행이 됐었고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우리나라, 카자흐스탄, 헝가리, 리투아니아 이렇게 총 6개 팀이 라운드 로빈 풀 리그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1, 2위 팀은 탑 디비전으로 승격, 최하위 6위 팀은 디비전 1 그룹 B로 강등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나라 경기 한 경기씩 리뷰를 해보고요. 대회 최종 정리하는 순서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과 리투아니아의 경기가 지난회 녹음 이후에 있었는데 3대1로 카자흐스탄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2승째를 올렸고 리투아니아는 2패째를 거뒀습니다. 5월 2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우리나라의 세 번째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1피리어드에 우리나라가 2실점을 했고 2피리어드에서도 추가 실점을 했고요. 3피리어드 신상우 선수 추격골이 나왔는데 2분 만에 추가 실점을 또 하면서 사실상 승부도 났고요. 최종 스코어 4대1로 카자흐스탄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승 1패, 카자흐스탄은 3연승을 달리게 되는 결과였는데요. 카자흐스탄이 강하긴 강하더만요. 감상평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가면서 끝내버렸어요. 이제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카자흐스탄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한국한테 그때 진 게 많이 좀 아팠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를 많이 해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회 직전에 같이 경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평가전.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평가전 스코어는 3대0이었는데요. 그렇죠. 뭐 세 골차 비슷가 똑같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그때랑 큰 게 다르지 않았던 결과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슬로베니아전에 참 잘했던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외곽으로 슈팅을 유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수비들이. 그런데 카자흐스탄이 그거를 억지로 이제 돌파를 해서 이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를 그냥 주먹으로 빵 깨기보다는 너희들 안 나와? 그럼 우리 외곽 슈팅을 할게. 그리고 소프트 팁으로 노릴게. 근데 이게 다 들어갔어요. 이게 딱 먹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차이가 나고 기본적인 사실 이제 카자흐스탄의 전력 자체도 올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 두 경기에도 스코어 자체는 많이 이겼지만은 경기 자체는 좀 수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금 뭐랄까 분위기를 바꿀 만한 여지 자체도 많이 남기지는 못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번 경기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1, 2경기 같은 경우에는 1라인의 아주 강력한 힘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3차전부터 완벽하게 막히는 그림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4차전 리투아니아한테 어느 정도는 좀 그 공략 방법을 알려준 경기가 되지 않았나. 상대팀이 우리나라 1라인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한 어느 정도 해법을 대비법이라든지. 줬다. 예, 물론 뭐 두 팀의 사실 게임을 풀어나가는 흐름 자체는 다르지만 이렇게 1라인을 딱 막아버리면은 경기가 수월해지지 않나? 라는 느낌으로 든 어느 정도 좀 시사점이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1라인이 카자흐스탄전에서 막힌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우리나라가 2연승을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그렇죠. 뭐 견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카자흐스탄 팀이라는 자체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첫 두 경기에서 굉장히 역습이 이제 빛나는 팀이었는데 그 역습에 대한 대비를 카자흐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역습 부분에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수비를 조금 뒤로 이제 라인을 물린다든지 이게 다분히 역습을 의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트랜지션에서 역습에 나가면은 수비가 앞쪽으로 나갈수록 역습의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뒤로 물리면서 역습에도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그림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카자흐가 이번에 멤버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요. 바리바리 달리는 요런 하키에서도 활동량 부분에서도 밀리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박윤찬 PD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단순히 우리나라가 앞서 두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해서 카자흐스탄이 얘네 만만히 보면 안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인상이 일단 카자흐 홈이기도 하고 카자흐가 홈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전승 우승을 목표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전 경기를 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는데, 그 중에 한 경기도 이제 우리나라와의 경기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또 팀도 강하니까 상대 팀별로 각각의 준비가 느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력도 강한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비빌 수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서 이현숙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라 함은 역습인 건데, 수비를 두텁게 하고 골텐딩을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고 한 방을 찌르는, 거기에서 이제 상대의 균열과 멘붕을 불러일으키는 게 유일한 무기인데, 그거를 이제 원천 봉쇄 당했고, 뭐랄까 공수 골텐딩 모두 안정적이고 1, 2, 3, 4라인 모두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 틈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강팀임을 증명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행여나 이게 카자흐에서 열린 게 아니라 뭐 슬로베니아나 벨라루스에서 열린 대회였다라고 하면은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뭐 벨라루스에서 열렸으면 벨라루스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을 거고, 슬로베니아에서 였으면 똑같은 슬로베니아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준비성에서 차이가 많이 났던 거가 느껴졌고, 우리나라는 이제 딱 뒤에 뭐 리투아니아전도 얘기가 이어지겠지만 딱 분류가 나눠지죠. 강팀을 상대로 할 때,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팀을 상대로 할 때 그런 모습들이 분류가 되는데, 카자흐 상대로는 그 역습형이 잘 먹히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 좀 피지컬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또 극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골텐딩이 슬로베니아, 헝가리랑은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카자흐스탄. 확실히 그 이현숙 기자님이 최고의 탑 골리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레벨 차이도 느껴지기도 하고, 많이 어려운 게임이었고, 고군분투했지만, 앞서 리투아니아하고 카자흐스탄 경기도 이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어렵구나. 아직 벽은 실감 높이가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는 경기였죠. 한 가지 위안을 삼는다면 이번 대회에서 카자흐스탄을 이긴 팀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카자흐스탄은 강했다 라는 느낌을 받고요. 우리나라가 첫 패배를 당했던 결과였습니다.
이날 리투아니아와 헝가리전도 있었는데 4대1로 헝가리가 이기면서 헝가리가 첫 승을 올렸습니다. 리투아니아는 3연패. 사실 이 경기도 강등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결과로 작용했던 경기였는데 헝가리가 웃었군요. 그리고 벨라루스와 슬로베니아의 대결이 있었는데 4대1로 벨라루스가 승리했어요. 슬로베니아가 동점까지 갔는데 결국 벨라루스가 3피리어드에 3골 승부를 갈랐습니다. 벨라루스가 3연승, 슬로베니아가 3연패를 당했던 결과였고요. 슬로베니아는 다음 날 5월 3일에 헝가리와 대결을 펼쳤는데 이날은 슬로베니아가 6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슬로베니아가 3패 후에 첫 승을 올렸고 헝가리는 1승 3패째를 기록했어요. 5월 4일 우리나라와 리투아니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경기였는데 토요일 오후에 많은 분들이 보셨죠. 1피리어드에 리투아니아에게 파워플레이 골을 내줬죠. 선제골을 내준 경기였고요. 3피리어드 초반에 김상욱 선수 동점골로 균형을 잃었는데 결국은 이후에 3피리어드 중반에 추가 실점 한 골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최종 스코어 1대2로 우리나라가 패했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슈팅수가 4경기 중에서 처음으로 5경기까지 봐도 우리가 유일하게 슈팅수에서 앞섰던 경기였고요. 중간에는 우리나라의 골이 한번 취소됐던 장면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석패가 됐고 우리나라가 2승 2패, 리투아니아는 1승 3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경기 결과로 운명이 결정이 됐어요. 승격은 실패, D1A 잔류 확정, 강등도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된 상황이었고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요. 어느 정도 큰 것들은 다 결정이 났던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리투아니아전 감상평 들어보죠. 리투아니아가 준비를 그냥 훨씬 더 잘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는 이 다음 사실 벨라루스 한국전에서는 역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뭘 해도 그래도 리투아니아는 이길 수 있겠지라는 느낌으로 들어왔는데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국을 잡기 위해서 그냥 아주 정말 분석을 많이 해온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리투아니아가 파워플레이 같은 스페셜 팀의 강점이 있고 골리가 센 팀이기 때문에 이거 얕보면 무조건 몰리는 팀이에요. 그런데 딱 그런 양상의 경기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투아니아가 신장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리치를 살리는 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리치를 살려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지역에 진입을 해도 그 긴 리치를 활용해서 괴롭히는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퍽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적은 파워플레이 기회에서도 확실하게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든지 상대방의 실수를 그냥 딱 바꿔서 득점을 하는 능력.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경기력 아닙니까? 약팀이 강팀을 잡는 거의 뭐 교과서 같은 딱 흐름으로 경기가 펼쳐졌죠. 그리고 골리는 만타스 아르말리스입니다. 그걸 막기에는 생각보다 이제 리바운드 같은 부분에서 2차적인 찬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골리 인터피어런스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콜 자체는 맞습니다. 이거는 골리 인터피어런스가 맞고요. 왜냐면은 김기성 선수가 크리스 안에 있는 아르말리스 선수의 글러브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촉이 있으면은 접촉 이후에 골이 터지면은 골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IIHF는 사실 NHL과도 사실 NHL이라도 골리가 이게 인터피런스가 불리는 상황이었는데 IIHF는 사실 더 규정이 빡세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콜 자체는 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로서는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수밖에 없는 판정이다. 이게 들어갔으면은 좀 분위기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골리 인터피어런스가 맞았고 취소가 된 부분 또 영향을 어느 정도는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줘도 사실 우리나라가 그냥 기본 전력으로 본다면 리투아니아보다는 그래도 위거든요. 우세라고 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잡을 기회가 없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조금 더 경기를 집중력 있고 제대로 풀어나갔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좀 불의의 일격을 당한. 어떻게 보면 사실 D1A 팀은 항상 뭐 다 약점이 있다라고 제가 뭐 지난 방송에도 계속 언급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약점은 이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민찬 PD님은요? 지난주에 오광식 코치가 가장 위험한 팀이 리투아니아라고 가장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얘기를 주셨죠. 그게 현실이 되어 버렸고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팀에서는
준비성이 얼마나 더 있느냐가 차이가 있을 텐데 리투아니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막 D1B에서 올라왔고 승격팀 입장에서 D1A에서 승격을 목표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그러면은 만만한 팀을 하나 잡고 잔류를 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텐데 그러면은 위에 5개 팀을 쫙 봤을 때 제일 만만한 팀은 한국이고 그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저기 탑 디비전에서 떨어진 팀인데 만만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 그건 사실 그런 부분은 상대적인 거죠. 예. 근데 저희가 봐도 그랬잖아요. 사실 카자흐나 벨라루스나 슬로베니아, 헝가리 쭉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리고 동양 팀이라는 것도 불리한 점이 작용이 될 테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본을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 똑같이 다 전패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한국전에 올인을 하고 잔류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법하죠. 시나리오를 만든다면은. 그래서 그만큼 다른 팀들보다 오히려 더 한국 팀을 상대로 준비를 더 했을 거고요. 네. 거기에 우린 물린 거고요. 그래서 결과를 얻었으나. 네. 근데 이제 앞서 두 경기를 한국이 잡은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을 이제는 이제 다른 팀들도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구나라는 걸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느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그 준비한 만큼의 소개 성과는 달성했으나 한국이 다른 팀들 상대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낼 줄 몰랐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지난주에 오강식 코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비슷한 성향에서 맞붙는 팀 상대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힘겨워하는 모습들이 자주 노출이 됐었죠. 이전에 재작년이었죠. 폴란드전이나 이탈리아전도 마찬가지고 약간 강팀들을 상대로 할 때와 비슷한 성향의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그런 비슷한 팀들을 상대했을 때, 그러니까 비슷한 스타일의 팀들을 만났을 때는 더 고전하는 모습들이 노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연습게임 말씀 주신 것처럼 팀의 약점 하나씩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니까 앞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가 이제 나온 거죠. 아쉽네요.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 꼭 이겼어야 할 경기였으나 이 패배가 결과적으로는 뼈아프게 됐고요. 승격이 안 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 보면 헝가리, 슬로베니아, 벨라루스 상대로 5골, 4골을 넣었는데 리투아니아에게 저득점으로 끝났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그런 부분은 아르말리스 골리가 참 이제 잘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2차적인 이제 찬스 같은 부분도 이제 리투아니아 선수들이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크고 하다 보니까 네트 앞에서 이제 버티면서 이제 리바운드를 주워놓고 이런 게 또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사이즈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리투아니아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신장이 굉장히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힘 같은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밀리는 부분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르말리스 골리도 역시 SHL 주전 골리답게 좀 허무한 리바운드 이런 부분을 허용을 하는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실패를 하고 말았죠. 양 팀 다 수비적인 성향이 강한 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피지컬 차이가 가장 클 테고, 골문 앞을 파고들고 골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죠. 우리나라가 아쉬움을 뒤로한 경기였고요. 이날 카자흐스탄 대 벨라루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결승전 양상이었는데 연장까지 갔어요. 연장 승부 끝에 최종 스코어 3대2로 카자흐스탄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두 팀이 승점을 나눠 먹으면서 결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두 팀은 모두 남은 한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최소 2위를 확보하고 승격을 함께 확정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느 한쪽이 카자흐스탄이 정규승을 거뒀어야 우리로서는 마지막 경기에 희망이 있었는데, 우리로서도 이제 이 경기 결과로 승격 좌절이 확정되는 경기였어요. 우리나라가 이미 운명이 결정된 상태에서 5월 5일
일요일에 마지막 벨라루스전을 가졌습니다. 1피리어드 2분여 만에 선제골 내준 경기였는데 이 피리어드에 신상훈 선수 동점골로 1대1을 만들었고요. 3피리어드에 들어가서 신상훈 선수가 3골을 더 넣었어요. 마지막 골은 엠피넷 골이었습니다. 4대1로 우리나라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상훈 선수가 혼자서 4골을 넣는 기염을 토했고요. 이번에 뭐 상대 턴오버 있을 때, 뭐 역습일 때 중심에 서면서 또 본인의 장기, 스피드, 골 결정력까지 보여줬던 신상훈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3승 2패, 승점 9점으로 대회를 마치는 유종의 미를 거뒀고요. 벨라루스는 3연승 후 2연패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벨라루스전, 와, 우리가 벨라루스를 잡은 것에 많은 분들이 놀라우셨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리투아니아랑 역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벨라루스는 뭘 해도 어쨌든 한국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경기가 승리에도 그렇게 큰 영향이었었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복합이 돼서 좀 이제 선수들이 마음의 틈이 생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첫 2분 40초 만에 득점을 하면서 쉽게 가면서 더 커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달튼 선수가 그 뒤로부터는 다 막아내면서 흐름을 안 넘겨줬고, 실제로 이제 뭐 감독 인터뷰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1피리어드에 참 찬스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가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한 골을 넣었지만 달튼 선수가 계속 막아주면서 흐름이 추가적으로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 1차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마음의 빈틈이라는 부분을 좀 뒷받침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벨라루스 실점 장면을 유심히 보시면은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루 라인에서 그 턴어라운드, 백핸드 패스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할 이유도 없었어요.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그게 잘리면서 브레이크웨이 찬스에서 실점. 그리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느슨한 리바운드 처리에 이으면서 수비가 퍽이 어딘지도 모르고 골리는 거기서 리바운드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바운드 골. 그리고 세 번째 골도 사실은 뭐 어시스턴스가 참 좋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뉴트럴 존에서 패스가 잘리면서 또 역습이 들어간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소 느슨했다. 그리고 2대1로 역전이 당한 상황이 3피리어드 10분경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어를 바꿔 껴서 압박을 하기에는 좀 늦은, 그러면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뒷공간이 계속 열리는, 어떻게 보면 좀 축구에서 어떤 좀 강팀이 약팀한테 딱 물리는 느낌으로 졌단 말이에요, 벨라루스가.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경기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승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뭐 이런 거 당연히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잘한 거니까요. 그런데 뭐 아주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기에는 뭐 그냥 1승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뭐 앞서 설명드렸지만 뭐 슬로베니아도 이번에 뭐 잘 잡아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긴 게임은 다 좀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뭐 잘 이겼구나라고 정도 의미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벨라루스 보시면 참 이 왜 탑 디비전에서 다지고 떨어진 좀 D1A급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4번째, 5번째 경기에서요. 이제 이런 부분은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벨라루스도 제공을 해줬죠, 원인을. 어떻게 보면 그 제공을 잘 먹는 능력이 생겼다. 요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한국 대표팀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뷰 시간을 준비를 했을 때 이현석 기자님이 벨라루스의 굉장히 강팀이긴 하지만 유일한 약점이라 한다면은 골텐딩을 찝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노출된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와의 경기뿐만 아니라 첫 경기에서 리투아니아와 상대를 했을 때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던 약점이었는데 우리나라 경기에서 똑같이 반복이 됐던 모습이었고, 경기 전반적으로 골텐딩 싸움에서 승부가 갈렸다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메탈트는 5경기 내내 너무 잘했고요. 벨라루스는 너무 흔들렸고요. 그 골텐딩 차이가 결과까지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의 빈틈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 역습,
그 한 방 깊숙하게 찔러 넣는 것들이 잘 통했죠. 그리고 신사훈 선수가 이번 대회 6골을 넣고 득점왕을 했는데 대부분의 골들이 엠티넷 골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습 상황에서의 브레이크어웨이 찬스를 스스로 골까지 만들어내는 장면이 3-4장면 나왔었죠. 예. 그게 우리나라 스타일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요. 프리뷰 시간 때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벨라루스 이번 대회 승격 강등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경기가 벨라루스 경기고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향후 몇 년간의 아이스하키 흐름이 결정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겼으니까 좋은 흐름으로 가겠죠.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결과죠. 네,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흡사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독일 잡고 그 암울했던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것만큼 이 경기도 그만큼의 가치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상대가 방심을 하든 뭘 하든 이 정도의 네임밸류를 잡아내고 또 벨라루스뿐만 아니라 뭐 슬로베니아나 헝가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네임밸류의 팀들을 잡아내고 또 역전승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의 흐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뭐 비단 20세나 18세 대표팀이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밑에서도 보고 배우겠죠. 네, 그래서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충분히 아시아리그 전까지는 즐겨도 되지 않을까.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유럽 팀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줬던 대회인 것 같아요. 벨라루스 전까지. 레거시컵 때 엄청 암울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참 분위기 반전을 일으킨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벨라루스전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해냈다는 것들도 경기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이전에 우리가 항상 전패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경기 결과를 나왔을 때 우리나라 그럼 강팀들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빠른 스피드를 장점으로 해서 이 장점을 살려 역습을 노리고 메탈튼을 뭐 강력한 골텐딩을 기반으로 해서 역습을 노리고 이걸로 해서 우리는 그게 해결책이야 뭐 이렇게 말로만 입합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그게 통했다는 거. 그게 이번 대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슬로베니아와 리투아니아 경기도 있었는데 9-0 슬로베니아가 대승을 했고요. 리투아니아도 이 경기 이겼으면 강등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강등 확정됐습니다.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가 3패 후에 2승으로 대회를 마감했고요. 카자흐스탄과 헝가리의 대결은 3-1로 카자흐스탄이 승리. 5전 전승으로 카자흐스탄이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최종 순위 카자흐스탄 1위, 2위 벨라루스, 우리나라가 3위, 슬로베니아 4위, 5위 헝가리, 리투아니아가 6위로 강등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리뷰를 뭐 많이 했으니까 다른 5팀에 대한 코멘트, 아까 댓글에 슬로베니아에 대한 좀 분석도 부탁을 드렸는데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카자흐부터 그냥 순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카자흐가 이번 6팀 중에 제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일 잘 증명해주는 부분은 카자흐가 이번 대회 유일하게 3골씩 이상 득점했는데 한 자릿대, 그러니까 실점이 5팀이 모두 지금 10실점이 넘었는데 한 자릿대 실점입니다. 7실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안정적이었다. 그냥 안정적인 전력으로 그냥 다 깨부셨다라고 할 수 있고요. 카자흐스탄은 또 니키타 미하일리스 같이 자국 출신 슈퍼스타가 한 명 등장을 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니까 뭐 좋은 겹경사가 계속 겹치는 거죠. 그리고 5경기 같은 경우는 헬리크 카르손이 아니라 쿠드랍 셰프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레거시컵에도 왔던 선수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골리인데 이런 골리도 1실점을 뒷문 잘 잠근 모습 보이면서 홈에서 이만큼 좋은 대회를 치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참 첫 3경기랑 마지막 2경기의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첫 3경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역시 탑 디비전에서 놀던 그 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 2경기는 사실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카자 같은 경우에도 1피리어드에 굉장히 빠르게 2실점을 하면서 흐름이 완전하게 틀어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탑 디비전에서 굉장히 오래 노른 팀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리스의 위치와 디나모 민스크의 위치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스 같은 경우에는 동부 2위인데 디나모 민스크 같은 경우에는 서부 거의 뭐
하위권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도 참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떻게 보면 벨라루스 하키와 카자흐스탄 하키가 좀 교차하는 느낌이었고요.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막심 수이스코라든지 샤랑고비치 이런 선수가 언더20 탑 디비전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인데 성인 무대에서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구나. 젊은 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뭐 2등 할 팀이 2등을 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좀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건 거의 D1A 팀인데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불이 너무 늦게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1차전부터 4, 5차전 같은 경기력이 쭉 이어졌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승격 싸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골리 부분에서의 컨디션 이제 누가 컨디션이 좋은지 코칭 스텝에서 제대로 판단이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라치나르 선수를 전 처음부터 이제 가야 맞았다라고 했는데 핀테르치 선수가 리그에서는 참 잘했습니다만은 첫 두 경기에서는 사실 패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골리에서 구멍이 생겼다라는 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얀 무르사크 선수가 나왔다면 굉장히 득점 부분에서 힘을 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됐었겠지만 무르사크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하는 바람에 공격에서 좀 빈틈이 생긴 다음에 로크티차르, 지가 예글리치, 얀 우르바스 같이 슬로베니아를 굉장히 대표하는 공격수들이 모두 이번에 부상으로 불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피타를 혼자서 그냥 아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안제 쿠랄트 이런 선수도 좀 잘하긴 했는데 이 선수 사실 3라인 정도에서 딱 맞는 선수지 1, 2라인 선수 포워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티차르, 예글리치, 우르바스만 나왔더라도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은 얀 드로즈그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도 4포인트하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슬로베니아를 좀 이끌어 나갈 공격 제목이 볼 수 있었던 이런 대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헝가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실망적인 팀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헝가리 감독이 최종전 이제 연습 경기 최종전에서 벤치에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지어서 이번에 감독 없이 헝가리는 대회를 임하게 됐어요. 감독이 없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하키라는 스포츠가 감독이 생각보다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선수 교체를 해줘야 되고 맞는 전략을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감독이 없는 이런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리즈를 처음부터 이제 한국전에서 기용을 한 선택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이 틀어졌을 때 그 경기를 다시 돌리는 능력이 거의 없었어요. 이번에 헝가리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강등권에 가까운 성적을 낸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감독의 부재. 그렇죠. 크게 다가오고. 그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색깔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한국전에서 보여준 딱 그 컬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 열심히 뛰는 팀이에요. 좋은 팀이고 그리고 D1B를 제압할 작년에 충분히 이제 힘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선수진의 이제 이 극복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1라인에만 의존을 하기에도 그렇고 아무리 이제 선수진이 보시면은 사실 한국전 같은 경우에는 이 리투아니아전 양상이 조금 더 좋은 팀이랑 붙었으면 골이 꽤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요. 그만큼 찬스가 많이 나왔는데 스틱에 맞추지를 못하고 아무리 좋은 찬스도 더 날카롭게 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2대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하키를 보여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D1A와 B의 간극을 어쨌든 좀 보여준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저도 거들면은요. 카자흐스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준비를 상당히 잘 했고 모든 팀들을 상대로 대처법이나 파해법들을 잘 준비를 해서 그게 그대로 적중이 됐던 모습이었고 충분히 탑디비전 올라갈 만한 자격을 갖춘 팀이었고요.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도 후반부에 가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뭐 경기 일정상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연장 가고 그 다음날 입사 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제 우리나라랑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노출이 됐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다 득점 팀이거든요. 21골을 넣었어요. 6대0, 9대0이 컸죠. 네, 마지막 근데 두 경기. 그 15골을 빼면은 앞 3경기에서 6골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실점은 12실점. 뒤에 2경기 무실점이었는데 앞에서 3경기에서 12실점을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이제 뭐 골텐딩 앞서 이현숙 기자님이 언급해 주셨던 골텐딩 부분에서의 약점도 있고 그다음에 디펜스 수비 조직력 자체가 그렇게 견고한 팀은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네. 페널티 킬링도 보면은 헝가리 다음으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준비가 좀 부족했고 의외로 선수층이 좀 두텁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어서 코피타르 혼자로는 힘들구나. 네. 코피타르 본 거에 만족. 그렇게 넘겨야 될 것 같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참 제가 민망한데 우승 후보 급이다라고 했는데 네. 감독의 부재라는 핑계를 빌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스탯상으로 보면은 오히려 리투아니아보다도 모든 스탯 부분에서 다 떨어집니다.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리투아니아 잡은 게 굉장한 행운이죠. 잔류하는 데 있어서.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강등인데 스탯상으로도 그렇고 뭐 콜텐딩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경기들을 펼쳐냈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내년 시즌에 이게 헝가리가 한번 뒤기 시작했으니까 원래 이런 팀이 아니잖아요. 슬로베니아, 헝가리는 내년에 또 만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내년에 무서워질 것 같은 팀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한 팀 색깔을 갖고 있고 그거를 보여줬는데 뭐 개인 기량, 팀 기량 부분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원비로 내려가긴 하지만 왠지 이 팀은 다시 올라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원비 상황을 보면은 또 충분히 올라오고도 남을 또 전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잡았으니까 또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거들어 봅니다. 네. 우리나라는 3위로 끝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올스타 팀에도 선정되고 성과가 좀 있습니다. 맷달튼 선수가 베스트 골리 수상을 했어요. 골텐딩 팀 기록에서 가장 좋더라고요. 93.7% 세이브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맷달튼이 다 나왔어요. 네. 최다 시간 뭐 5경기 다 뛰었고 상백분에서 30초 빠진 엠티넷 때문에. 마지막 벨라루스전에 혹시 뭐 이것도 좀 의견이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운명이 결정됐으니까 잔류 확정됐으니까 마지막 경기 벨라루스 상대로 안 뛰지 않았던 이현승이나 김영철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무슨 소리냐 끝까지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전골이 내고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맷달튼이 풀타임 모든 경기를 소화했네요. 뭐 둘 다 사실 이해는 되죠. 양쪽 입장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뭐 백재성 감독이라면 사실 전자를 선택할 거는 거의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결과 냈으면 그 선택이 맞죠. 네. 김상욱 선수도 4골 3도움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 올스타 팀에 선정이 됐고요. 쇼케이스 잘 한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일 날 그 쿠르네스타즈 캠프에 합류를 한다고 하고요. 형인 김기성 선수도 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기성 선수도 트라이아웃에 참가를 하는 건가요?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같이 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쿨룬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게 한국 몇 선수가 또 캠프에 참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중 한 명이 김기성 선수가 됐네요. 추가적으로 또 봐야겠네요. 신상훈 선수는 벨라루스전 4골에 힘입어서 총 6골로 이번 대회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잔류를 하게 됐고 내년에 디비전 1 그룹 A에서 슬로베니아, 헝가리를 만나야 되고 디비전 1 그룹 B에서 루마니아가 우승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루마니아도 내년에 우리가 상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팀은 이번 주부터 시작이군요. 월드 챔피언십 결과에 따라서 상대 두 팀을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또 희망도 있었고 무엇이 부족한지도 느꼈고 다음 시즌 우리가 또 세대 교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맞이할 내년이 될 것 같은데 이번 대회를 토대로 또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부디 탑 디비전 승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보죠. 강릉에서 하고 승격하면 딱 좋은데. 그림이 제일 좋죠. 우리도 홈에서 하니까 준비 더 잘할 거고. 네. 근데 또 내년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루마니아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쉬운 팀은 없으니까요, 항상. 자, 비하인드는 197회 마무리할 시간이 왔고요. 다음 주부터는 월드 챔피언십 이야기가 또 추가가 될 것 같고 NHL 플레이오프 이야기 또 역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19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가 5월 7일 화요일부터 5월 13일 월요일까지 강릉 하키센터에서 진행되는데 올해도 고등부 6팀 그대로 나옵니다. 보성고, 경성고, 경복고, 광성고, 경기고, 중동고. 박김찬 PD가 또 갑니다. 강릉을 갑니다. 사비 들여서 가고요. 저희는 가지 말라고 만류했으나 그리고 사비까지 들어가면서 거기 왜 가냐. 네. 저희 둘은 만류했으나 가겠답니다. 네,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대표하고 20세 대표에서 성적이 안 좋았던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내 눈으로 직접 봐서 무슨 상태인가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만 보면 안 되잖아요. 같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면을 담아 오시면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겠죠. 그렇게 해서 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인데 내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야 그런 관심들이 있어야 고등학교 팀들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맨날 자기네들끼리만 해서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번 또 강릉 좀 멀긴 하지만 일단 가보고 느껴보고 또 오광식 코치의 경성고는 또 얼마나 발전이 되고 기대됩니다. 네,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잘 담아보겠습니다. 강릉 하키센터에서 치러지는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 박기찬 PD님 거의 일주일이군요. 딱 일주일이죠. 네. 몸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지금 취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수수료 많이 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돈, 시간, 건강을 챙겨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아리그 끝나 2달 놀았잖아요. 네.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시고요. 네. 덕분에 많은 분들이 고교 리그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미래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부디 세계선수권에서 좋은 성적 나왔으니까 이 흐름 이대로 고교에게도 좀 관심을 국내 대회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하인드넷 197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00회 특집 다시 한번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